밤의 장막을 뚫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개가 연이어 화양이라는 작은 마을 위 하늘을 갈기갈기 찢었다. 비는 마치 하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 쏟아졌다. 섬진강의 수위는 한껏 높아졌고 강물은 부상당한 짐승이 광란 속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붉고 탁하며 사나웠다. 강가의 양철 지붕을 얹은 백도식 노인의 기울어진 오두막은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하게 흔들렸다. 낡은 나무 벽으로 된 방 안,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불빛은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과 세월에 흐려진 탁한 눈빛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도식 노인은 찢어진 그물을 조용히 꿰매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물결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물의 코 하나하나, 실 한 올 한 올이 젊은 시절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진 고독에 대한 기억의 흐름처럼 스며들었다. 빗속에서 퉁덩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소리였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강둑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와는 달랐다. 더 낮고 더 무거운 무언가 떠내려오다 그의 집 근처 작은 다리 아래 바위 틈에 걸린 듯한 소리였다. 바늘과 실뭉치를 내려놓은 그는 서둘러 얇은 비옷을 걸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무 대문에 걸린 기름 등불의 희미한 빛 아래 그는 거센 물살 한가운데 바위 틈에 걸린 길고 검붉은 물체를 보았다. 망설일 겨를도 없이 그는 늘 그물을 거둘 때 쓰던 대나무 장대를 챙겨들고 강가로 달려나갔다. 비는 채찍처럼 얼굴을 때렸다. 물에 젖은 고무신은 발밑에서 미끄러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것이 옛날 물고기를 담던 바구니처럼 촘촘하게 엮인 갈대로 만든 커다란 바구니임을 알아차렸다. 뚜껑 한쪽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고 미동도 없는 몸체가 있었다. 세상에, 그는 나지막이 탄식하며 떨리는 손으로 장대를 물속에 꽂아 균형을 잡고 몸을 뻗어 바구니를 끌어당겼다. 남자아이는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손과 발은 진흙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아이의 작은 손에 낡은 흰천 조각 하나가 꼭 쥐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곳에는 붉은 실로 진욱 두 글자가 수놓여 있었다. 주저없이 그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바구니는 장대에 묶은 뒤 마치 하늘이 돌려준 생명을 통째로 안고 가득 비바람을 뚫고 오두막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축축한 오두막 안, 화롯불은 평소보다 더 크게 지펴져 있었다. 아이는 그가 가진 가장 두꺼운 소미불이 덮인 낡은 유 위에 누워 있었다. 약초와 생강물, 그리고 따스한 숯불 냄새가 뒤섞여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 자연 속에서 간신히 생을 이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다. 도식 노인은 부엌에 앉아 막 끓인 묽은 흰죽이 든 냄비를 젓고 있었다. 나무 주걱이 냄비 바닥을 가볍게 긁을 때마다 그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작은 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밖에 빗줄기는 잦아들어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뚝뚝 들려왔다. 찬바람이 여전히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오두막 안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다. 아이가 살며시 몸을 뒤척였다. 눈을 찡그리더니 천천히 떴다. 순진무구하고 길 잃은 듯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죽 그릇을 들고 있는 낯선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도식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한없이 부드러웠다. 깨어났구나. 이제 괜찮다. 여긴 다시는 너를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그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한술 떠 입으로 분 뒤 아이에게 먹여주었다. 처음으로 아이의 눈에 온기가 조금 서렸다. 그날 밤 도식 노인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아이 곁에 내내 앉아 수놓인 천 조각을 꼭 쥔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이 아이를 버렸을까? 왜 하필 섬진강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나였을까?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라 낡은 이끼로 뒤덮인 지붕 위로 옅은 황금빛을 비추었다. 그는 낡은 연필과 누렇게 변한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썼다. 연월 1, 큰 비. 섬진강 아래서 이름도 나이도 없는 작은 생명을 만났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전생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다. 아이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게 성이 없다면 내 성을 쓰거라. 오늘부터 내 이름은 백진우다. 알겠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눈망울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큰 비가 내린 지 사흘 후 화양 마을 전체는 여전히 수근거렸다. 마을 정자 역감나무 아래서 놀던 아이들도 그물 깁는 노인이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를 건졌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동네 안악들은 어귀의 잡화점에 들러 도식 노인이 늙어서 몸에 사서 고생을 들인다고 속삭였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지만 감히 누구도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 도식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있어 그런 잡담들은 강물 위를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았다. 잠시 시끄럽다가도 이내 사라져 버리는 것. 그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은 오두막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경계와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눈빛을 한 아이뿐이었다. 진우는 아직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는 간헐적으로 몇 개의 단음절만 반복할 뿐이었는데 마치 말을 배웠다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잊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관찰하는 방식,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곁으로 바싹 파고드는 모습에서 도식 노인은 아이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좀처럼 손대지 않던 옷 상자에서 낡은 셔츠 한 벌을 가져왔다. 옷깃은 해졌지만 깨끗했다. 그는 진우 옆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옷을 입히려 했다. 아이는 몸을 굽혔고 두 손을 등 뒤로 빼는 것이 마치 방어적인 반사작용 같았다. 그는 행동을 멈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옷 입혀주는 거야. 할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 그 자신도 놀랐다. 그 순간 진우는 고개를 들었고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셔츠가 입혀졌다. 옷깃은 헐렁했고 소매는 팔꿈치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아이는 웃었다. 구조된 이후 처음 짓는 미소였다. 도식 노인은 그 미소를 보고 따라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하던 오두막의 늙은이와 아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그의 삶이라는 낡은 벽의 균열 속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우는 강가의 느린 삶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따라 두구로 나가 그물을 묶었고 잉어와 메기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으며 강물이 월초에는 맑아지고 월말에는 탁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글을 읽을 줄은 몰랐지만 진우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다. 한 번만 보면 무엇이든 기억했다. 도식 노인은 그에게 죽 끓이는 법, 불 피우는 법, 깨끗한 물로 채소 씻는 법을 가르쳤다. 부모도 없고 책도 없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호기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진정한 생명의 징표였다. 저녁이 되면 그는 화양에 정박했던 배들 이야기, 굶주렸던 전쟁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아이 하나를 그토록 원했던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대목에 이르면 그는 말을 멈추고 마치 부엌 연기에 눈이 매운 것처럼 손으로 얼굴을 닦곤 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손을 가만히 만졌다.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쌀쌀한 날, 도식 노인은 오두막 구석의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수놓았던 천 조각 몇 개와 남은 실 몇 뭉치, 그리고 달아빠진 모직 담요가 있었다. 그는 붉은 실 한 뭉치를 골라 흰 천을 자른 뒤 진욱 두 글자를 다시 수놓기 시작했다. 바늘 한 땀 한 땀이 늙은 심장에 조용한 숨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진우를 불러 천 조각을 건네주었다. 원래 있던 건 낡았다. 이건 새 것이니 내가 몸에 지니거라.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마치 자신의 이름을 끌어안 듯 두 손으로 천 조각을 꼭 쥐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서렸다. 그날 해가 저물었을 때 도식 노인은 다시 화롯가에 앉아 흰죽 냄비를 올리고 조용히 한 숟갈씩 불었다. 그는 잠든 아이를 보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내게 성이 없다면 내 성을 쓰거라. 오늘부터 내 이름은 백진우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눈에 비쳤다. 그날 밤의 강물처럼 깊고 아득하게. 그는 알았다. 오늘부터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외로운 그물질이나 사람 소리 없는 황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섬진강이 그에게 생명 하나를 보내준 것이다. 그저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화양마을에서 진우의 첫 봄은 부드러운 꿈처럼 흘러갔다. 이제 아이는 섬진강 가의 대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모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도식 노인이 나루터로 그물을 거들어 나가면 진우는 작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다. 아이는 점차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해질녘 처음으로 터져나온 할아버지, 나는 부름에 도식 노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들판의 벼가 노랗게 익어갈 무렵 진우는 스스로 물을 깃고 불을 피우고 서툰 손가락으로 그물을 엮을 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두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야윈 노인과 자그마한 아이가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가 오후에는 채소를 지고 돌아오고 저녁에는 툇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는 모습에. 하지만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반은 두려움에, 반은 부모에게서 들은 험담을 배워 진우를 마치 더러운 것인 양 피했다. 한 번은 진우가 마을 정자에 놀러 갔다가 나이 많은 아이 둘에게 가로막혀 도식 노인이 막 사준 과자 봉지를 내팽개쳐졌다. 넌 우리 마을 애가 아니야. 넌 강물 귀신이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떨어진 과자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얼굴은 새빨개졌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밥을 굶고 말린 생선이 든 죽을 할아버지께 양보했다. 할아버지가 묻자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할아버지 고생하셨잖아요. 도식 노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 절로 가서 젊은 시절 안면이 있던 주지 스님을 찾아가 아이가 야간 사랑의 교실에 다닐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출생신고서도 호적도 없었지만 그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스님, 저 아이가 제대로 살려면 그를 알아야 합니다. 주지 스님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 처음 가던 날, 진우는 도식 노인이 정성껏 빨고 다린 하얀 셔츠를 입었다. 작은 천 가방은 아는 사람의 자녀에게서 얻어온 낡은 것이었다. 절 문 앞에서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당부했다. 내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너 자신뿐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수업은 어렵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어려웠다. 명단에도 이름이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며 거의 괴짜에 가까운 늙은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
이 모든 것이 그를 따돌림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는 공부를 잘했고 성실했지만 화도 잘 냈다. 한 번은 친구에게 이름 없는 백씨라고 놀림을 받은 후 진우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아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옷 한쪽이 찢어진 채 집으로 쫓겨났다. 도시 노인은 꾸짖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서 소금물을 불어 상처를 씻어주고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정말 이름 없는 존재인지는 서류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사느냐에 달렸다. 진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속할 곳이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진우는 점차 성장했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단단해졌다. 그는 친구들처럼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민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두 손은 능숙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그물 짜는 법을 배웠고 강물 냄새만으로 날씨를 분별할 줄 알았으며 어부들이 감탄할 정도로 수영을 잘했다.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진우는 종종 아침을 굶고 찬밥을 싸들고 다니며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할아버지께 양보했다. 한 번은 살찐 메기를 한가득 잡았을 때 그는 몰래 시장에 가서 할아버지를 위한 새 고무신 한 켤레와 맞바꿨다. 할아버지가 감히 사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도식 노인은 신발을 받아들고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돈은 어디서 났느냐?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사실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신발을 보고 그리고 아이를 보았다.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는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다. 그것이 그의 감사 방식이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우가 13살이 되던 해겨울 차가운 폭풍이 몰아쳤다. 도식 노인은 그물을 널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진우는 겁에 질려 미끄러운 길을 뚫고 얼굴을 때리는 칼바람을 맞으며 할아버지를 업고 5km가 넘는 길을 달려면 보건소로 향했다. 그는 얇은 스웨터 한 장만 입고 있었고 양말도 신지 않았으며 낡은 신발은 끈까지 끊어져 있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의사의 손을 붙잡고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할아버지는 목숨을 구했다.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심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는 누워서 쉬어야 했고 진우가 빨래, 요리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그물을 짜주는 일까지 모든 것을 도맡았다. 15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이 강가의 작은 오두막에서 갑자기 유일한 가장이 되었다. 도식 노인이 병으로 쓰러진 날부터 섬진강 가의 작은 오두막은 더욱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진우라는 이름의 불씨. 아이는 동틀녘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정성껏 탕약을 준비한 뒤 서둘러 어제 엮은 그물을 마을 시장에 가져가 쌀과 달걀로 바꿨다. 돌아오면 그는 다시 할아버지 곁에 앉아 주지 스님이 빌려준 낡은 책에 글자 한 줄 한 줄을 외웠다. 할아버지를 돌봐야 해서 더 이상 학교에 가지는 못했지만 진우는 결코 그를 놓지 않았다. 도식 노인은 종종 침상에서 얇은 천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양아들의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 외에도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아이의 여정 끝까지 함께 걸어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자신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깬 그는 진우가 책상 옆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책더미에 머리를 기댄 채였고 거의 다 타들어간 기름 등불은 희미한 빗무리만을 내뿜고 있었다.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진우야. 아이가 화들짝 깨며 눈을 비볐다. 할아버지, 목마르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진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뼈마디가 앙상한 야윈 손이었지만 갈대 바구니에서 아이를 안아 올렸던 그날처럼 여전히 따뜻했다. 너는 강을 많이 닮았다. 강에서 와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욕을 해도 강은 여전히 흐르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람을 먹여 살리지. 강처럼 살아라, 진우야.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보슬비가 내렸지만 진우는 그물을 거들어 강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몇 년 동안 쓰시던 낡은 모자를 쓰고 대나무 바구니를 손에 들었다. 작은 손가락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서툴지 않았고 물고기 지느러미 하나하나, 그물코 하나하나의 차가움과 미끄러움, 날카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작은 잉어 2마리를 잡았다. 팔러 가는 대신 그는 한 마리를 남겨 살짝 구운 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간을 진하게 졸였다. 밥상을 차릴 때 할아버지는 그저 바라보다가 생선 대부분을 진우 쪽으로 밀어주었다. 넌 한창 클 나이다. 먹어라. 전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전 나중에 먹을게요. 두 할아버지와 손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은 숨결 하나하나에 가득 차올랐다.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쌀쌀한 날, 진우는 낡은 낚싯줄로 팔찌 하나를 정성껏 엮었다. 드문드문 잡히는 물고기를 여러 번 끌어올리느라 색이 바랜 낚싯줄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세 겹으로 따 매듭을 짓고 작은 쪽지와 함께 조용히 나무 상자에 넣었다. 할아버지, 언젠가 제가 멀리 떠나야 한다면 이 팔찌를 간직해 주세요. 제가 늘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것처럼요. 그는 언제 떠나게 될지, 미래가 어디서부터 올지 아직 몰랐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예감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와 그를 이 오두막에서, 이 강가에서, 이름 없는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할아버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었다. 그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섬진강 가의 진우이며 추운 겨울밤에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알 수 있도록. 봄이 다시 왔다. 오두막 뒤 하얀 매화나무 아래서 진우와 도식 노인은 차를 마시며 유유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다. 제비떼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물이 지어 날았다. 화양은 변해 있었다. 보건소도 새로 생기고 길도 새로 포장되었으며 도시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돌아왔다. 하지만 강가의 초가 오두막은 예전 그대로였다. 진우는 자랐다. 그는 여전히 서류도 없고 뚜렷한 과거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온전한 현재가 있었다. 할아버지가 한 분, 강이 하나, 그리고 이름이 하나. 백진우. 진우가 17이 되던 해여름, 섬진강은 비취처럼 푸르고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바람이 수면을 스치며 자아내는 잔물결은 이제 더 이상 작고 야위지 않은 손자를 바라볼 때마다 이는 도식 노인의 마음 같았다. 진우는 이제 할아버지보다 키가 컸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두 손은 고된 일에 익숙해져 단단한 근육이 잡혀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지만 세상살이는 무척 빨리 배웠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금세 호감을 가졌다. 특히 그는 할아버지의 약값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세차, 짐 나르기, 채소 따기 아르바이트부터 나루터에서 짐을 옮기는 일까지. 그날 오후
진우가 강가에서 풀을 베고 있을 때 멀리 북쪽에서 자동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새하얀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리며 당황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물이 얕아진 강 아래쪽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물은 가슴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았지만 바닥이 진흙탕이라 아이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진우는 중년 남성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들고 있던 낫을 던지고 화살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진우는 재빨리 물을 헤쳐나가 아이에게 다가가자마자 겨드랑이에 팔을 감고 발로 물을 차며 두 사람을 강가로 밀어냈다. 둘 다 물 밖으로 끌어올려졌을 때 아이는 물을 토해냈고 진우는 진흙투성이인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중년 남성이 달려와 아들을 껴안고는 진우에게 돌아섰다. 세상에, 내가 우리 아들을 구했구나?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고? 진우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예에 바르게 허리를 숙였다. 제 이름은 백진우입니다. 집은 저기 강가 오두막에 있습니다. 남자는 대나무 숲 사이에 숨겨진 초라한 오두막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기서 산다고? 네, 할아버지랑 같이요. 남자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얼굴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그는 명함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다. 나는 선진운수 이경훈 사장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여기 근처 리조트로 휴가 왔다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정말 다행이다. 꼭 다시 들러서 감사 인사를 하마. 진우는 명함을 받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서서 낡은 낫을 줍고 하던 일을 조용히 계속했다. 사흘 후 약속대로 이경훈 사장이 오두막을 찾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운전기사와 선물, 그리고 진우가 그날 구해준 아들까지 데리고 왔다. 진우가 나가 손님을 맞았고 도식 노인은 집 안에서 차를 따르며 이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는 금세 그가 다시 찾아온 이유로 옮겨갔다. 저 아이가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그냥 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도식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은혜는 물질로 갚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면 저도 기쁩니다. 하지만 이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서울에 아는 인맥이 좀 있습니다. 만약 진우 군이 원한다면 제가 서류 문제도 돕고 서울로 데려가 기술을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시골 마을에만 맴도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식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후 그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그의 눈빛은 유난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감히 할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했다. 며칠 후 강가에서 그물을 걷던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도식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손은 계속 엉킨 그물코를 풀고 있었지만 그는 말했다. 안다. 저는 할아버지 혼자 계실까봐 무서워요. 이번에는 그가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는 그의 목소리는 6월의 섬진강 물결처럼 낮게 가라앉았다. 내가 이 강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찌 더 큰 바다가 있는지 알겠느냐?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돌아섰다. 진우가 도시 사람의 눈에 띄었다는 소문은 낯선 바람처럼 화양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시장에 채소 파는 안악들은 반신반의하며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그 아이가 운이 좋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서울 가봤자 착취나 당하겠지 라며 귀옛말을 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에만 마음을 썼다. 자신이 없으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만난 지 일주일 후 이경훈 사장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가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 절차, 직업훈련 증명서, 심지어 진우의 거처까지. 도식 노인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한참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진우는 화롯가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 저 가기 싫어요. 도식 노인은 죽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우를 마주보며 돌아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다. 진우야, 나도 평생 이 강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잘 안다. 하지만 전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볍지만 무게가 실린 손길이었다. 나는 그물이나 깁는 늙은이다. 내 인생은 둑, 생선 바구니, 찢어진 그물이 전부였지. 넌 그런 삶을 이어가선 안 돼. 넌 내가 저 아이를 구했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 용감하게,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두 눈이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진우가 떠나는 날, 가랑비가 내렸다. 도식 노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다. 그는 미역국을 끓였다. 그들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아이의 생일날처럼. 진우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는 작은 배낭에 옷 몇 벌과 수첩,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챙겨 넣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어 작년 겨울에 엮었던 낚싯줄 팔찌를 꺼냈다. 문을 나서기 전 진우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팔찌를 받쳤다. 할아버지, 이걸 간직하세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도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팔찌에 닿는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멀리서 이 사장의 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는 깊이 3번 절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도식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붙잡듯 낚싯줄 팔찌를 꽉 쥔 채로. 비가 어깨를 적시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렸지만 그는 가리지도 닿지도 않았다. 그의 늙은 눈 속에서 무언가가 허물어지는 동시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홀로 섬진강 가에. 가을의 서울,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건조한 햇살이 고층 빌딩 지붕 위로 고요한 황금빛을 쓸어내렸다. 백진우는 시외버스에서 내렸다. 낡은 배낭이 등 뒤에서 묵직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그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 즉 섬진강 가에 서 있는 도식 노인의 빛바랜 사진이 끼워진 수첩이 들어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강이 없는 도시에 서 있었다. 적어도 섬진강은 없는, 그리고 매일 아침 쌀 볶는 중 냄새가 나던 낡은 양철 지붕의 작은 오두막도 없는 도시였다. 차 소리, 사람 소리, 공사장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가 한꺼번에 진우의 귀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이별의 슬픔으로 축축한 심장을 때렸다. 멀리서 이경훈 사장이 손을 흔들었다. 왔구나.
힘들었지? 진우는 강가에서 몸에 밴 습관처럼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진우를 은평구의 한 공동주택 3층에 있는 작은 자취방으로 데려갔다. 집은 크지 않았고 침대와 책상, 미니 가스레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옷가지가 잔뜩 걸린 발코니를 향한 작은 창문이 있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거라. 전기기술직업훈련센터에 등록해놨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내가 아는 사람의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해놨어. 모든 게 깨끗하고 합법적이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장은 웃었지만 그의 눈에 문득 의욕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서울에서는 모두가 나 같지는 않아.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기 전에 내 인력부터 볼 거다. 진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내내 강에서 떠내려온 놈이라 불렸던 그에게 이제 와서 재구성된 이 인력은 그를 더욱 의심스러운 부류로 분류되기 쉽게 만들었다. 초반 며칠 진우는 정신없이 빠른 삶의 속도와 씨름했다. 아침에는 저항, 인쇄회로, 산업 환경에서의 축전기 측정 및 전선 처리 방법에 대한 이론을 배웠다. 점심에는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먹었다. 오후에는 마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설거지, 주방 청소, 음식 나르기, 쓰레기 처리. 밤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전히 불을 켜고 공부했다. 교실 안에서는 경계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몇몇 젊은 학생들은 등 뒤에서 수근거렸다. 저 녀석. 저기 강가 시골 총구석 출신이라는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런 애들은 누가 밀어주는 거지 이력서에 아무것도 없을걸. 진우는 다 들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강은 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강가에 사는 사람은 원망 없이 흐르는 법을 배우게 되지. 그래서 진우는 글자 한 줄, 회로도 하나를 통째로 삼키듯 공부했다. 그의 손은 주방에서 냄비와 그릇을 잡느라 부어올랐고 뜨거운 물에 데였으며 냄비 모서리에 베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붕대 감는 법을 배우고 직접 붕대를 빨아서 다시 일했다. 한 번은 주방장이 다른 직원이 날생선 쟁반을 통째로 떨어뜨렸다고 소리칠 때 진우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생선을 하나하나 줍고 말없이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그날 주방장은 일이 끝난 후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진우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자네를 보니 내 20년 전 모습이 생각나는군. 나도 시골에서 올라왔지.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설거지나 하고 있네. 진우는 옅게 웃었다. 언젠가 저도 아저씨처럼 설거지를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2년 후 진우는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증을 땄다. 3년째 되던 해 그는 부천의 작은 전자회사의 기술자로 취직했다. 월급도 많지 않고 명성도 없었지만 안정적이고 괜찮은 환경의 직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습관을 유지했다.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는 잔업을 하고 저녁에는 기술 서적을 읽고 주말에는 일찍 시장에 가서 죽 끓일 재료를 사왔다. 도식 노인이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자취방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이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낚싯줄 팔찌가 있었다. 이제는 조금 곰팡이가 슬었지만 진우는 여전히 보물처럼 아꼈다. 5년째 되던 해 진우는 설치팀의 수석 엔지니어로 임명되었다. 부서에서 가장 젊고 회사에서 이력이 가장 불분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복잡한 회로 문제를 해결하고 팀 전체가 막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며 먼 곳으로 설치 파견을 가도 절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9월의 마지막 날, 진우는 자취방에 앉아 월급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평소처럼 그는 봉투의 상당 부분을 챙겨 화양마을의 도식 노인 주소로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했다. 그는 5년 내내 꾸준히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3주 후 우편물이 반송되었다. 진우는 봉투 위에 찍힌 붉은 글씨 주소지 없음을 보았다. 마음속에 가시가 박힌 듯 불안했다. 그는 근처 이웃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가 연락처로 남겨두었던 번호였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진우는 급히 휴가를 냈다. 서둘러 짐을 싸고 5년 만에 처음으로 화양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속도로를 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의 마음은 텅 빈 것 같다. 길 한 굽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도식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미소, 그물을 깁던 자세, 죽 손 옆에서의 낮은 목소리.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시외버스는 구불구불한 고갯길 사이를 흔들리며 10월의 흐린 오후에 진우를 화양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창에는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려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앞을 주시했다. 마치 안개를 뚫고 그 옛날의 작은 나무 오두막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그곳에서 도식 노인이 불을 피우고 흰죽 냄비를 저으며 큰 소리로 외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진우야, 밥 다 됐다. 하지만 버스가 멈췄을 때 그애처럼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양은 그대로였다. 울퉁불퉁한 마을 길,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집 태우는 연기 냄새가 축축한 공기에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강가의 오두막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저 풀이 드문드문 자란 빈터와 대나무 뿌리 옆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몇 장의 녹슨 양철판만 있을 뿐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는 근처 이웃집, 즉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백주환 씨 댁으로 달려갔다. 나무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백발의 야윈 할머니 한 분이 나오며 눈을 가늘게 떴다. 진우 아니냐? 세상에, 내가 돌아왔구나. 할머니, 제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도식 할아버지는요? 여인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양반,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강가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라서 해질녘에야 사람이 발견했지. 실려갈 때 이미 아주 위독했단다. 진우는 마치 망치로 가슴을 얻어맞은 것 같다. 그는 마당을 뛰쳐나와 병원 이름을 묻고는 진흙탕 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비는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고향을 떠나 있던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진우는 항상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건강하실 거야. 내겐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은 그의 손에서 한 줌씩 빠져나가고 있는 듯했다. 내과 103호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전체에 소독약 냄새가 하얗게 번져 있었다. 침대 위에는 익숙한 모습이 누워 있었다. 더 야위고 더 작아지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으며 앙상한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백씨 어르신 보호자분이신가요? 진우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손자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가까이 다가가 이불 밖으로 나온 메마른 손을 잡았다. 그물을 깁고 죽을 끓이고 그 옛날 비로부터 그의 머리를 가려주었던 그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저 낡은 초가 지붕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아주 가벼운 떨림만이 있었다. 그리고 도식 노인의 눈이 열렸다. 겨울보다 더 희미하고 더 흐릿한 눈이었다. 잠시 후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오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저 왔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밥. 아직 따뜻하다. 어서 먹으렴. 그의 목소리는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물소리처럼 가냘펐다. 진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평생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눈물을 쏟았다. 방 안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링거액 떨어지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작은 빗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겨우 돌아온 아들의 흐느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도식 노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당직 간호사는 이렇게 전했다. 잠든 채로 가셨어요. 눈을 감기 전에 아주 이상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침대 곁에 앉아 놓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처럼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는 익숙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할아버지가 오두막 침대 구석에 두었던 바로 그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그가 5년 동안 보낸 모든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봉투 하나하나는 조심스럽게 정돈되어 있었고 뜯지도 쓰지도 않은 상태였다. 봉투들 사이에는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이 돈은 내가 간직하고 너만의 길을 가는데 쓰거라. 할아버지는 그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족하다. 그 순간 진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도식 노인은 결코 그에게 보답을 바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그저 온전한 아버지이길 원했을 뿐이라는 것을. 장례는 사흘 후 섬진강가에서 치러졌다. 요란한 조문도 네이저로 새긴 영정도 없었다. 그저 작은 나무 탁자 하나, 향 몇 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진우가 직접 강가에서 꺾어온 들꽃 한 다발뿐이었다. 하지만 조문객은 아주 많았다. 화양 마을 전체가 진우를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라 불렀던 사람들, 도식 노인을 괴짜라고 비웃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왔다.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신선한 배추 한 다발을 가져왔다. 어떤 이는 찢어진 그물을 들고 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꿰매달라고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 모두는 알고 있었다. 한 아버지가 평생을 강가에서 조용하지만 위대하게 살았다는 것을. 장례가 끝난 후 진우는 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2주간 휴가를 더 내고 옛 터를 정리했으며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임시로 지붕을 세웠다. 저녁에는 불을 피우고 죽을 끓이며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강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게 성이 없다면 내 성을 쓰거라. 내 이름은 백진우다. 도식 노인이 떠난 지 2번째 봄, 백도식 센터 주변의 두릅나무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아직 해가 잠에서 덜 깬 시간에 진우는 성스러운 습관처럼 작은 집 주위를 산책하며 일어났다. 센터에는 이제 7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아픔, 다른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었다. 기차역에 버려진 아이도 있었고 온통 소리만 지르는 집에서 도망친 아이도 있었다. 소년원에서 살았던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 섬진강 가의 작은 지붕 아래서 아이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요리하는 법, 약속 지키는 법, 사과하는 법, 믿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어떤 출발점도 무의미하지 않다. 진우는 여전히 도식 노인의 교육 방식을 고수했다. 이론도 강요도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인내심으로, 작은 일 하나하나로 가르쳤다. 찢어진 옷을 꿰매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주고, 허리에 밧줄을 묶어 수영을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정확한 물의 양으로 죽을 끓였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라는 아이에게 낚싯줄로 팔찌 엮는 법을 가르치던 진우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 팔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될 때, 이 팔찌가 우리를 기억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었다는 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떨던 옛 습관 때문에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팔찌를 마저 엮었다. 저녁, 아이들을 재운 뒤 진우는 홀로 강가로 나갔다. 3월의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는 낡은 바위, 옛날 도식 노인이 그물을 깁던 그 자리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흙냄새, 잡초 냄새, 그리고 추억의 냄새를 실어왔다. 그의 손에는 달아빠진 수첩이 들려 있었다. 첫 장에는 옛날 할아버지가 쓴 글귀가 있었다. 연월 1, 이름 없는 아이를 만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전생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다. 그는 살며시 웃었다. 손으로 새 페이지를 넘겼다. 하얀 종이 위에 그는 쓰기 시작했다. 연월 1, 버려진 아이 민준이가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 아이가 미래에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 아이는 죽을 새 그릇 먹었고 2번 웃었으며 처음으로 내게 손을 잡히는 것을 허락했다. 그날 밤 진우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집 안에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마치 누군가 부엌을 오가며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식 노인이 살아계셨던 그날처럼.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여기에 계심을 느꼈다. 환각이 아니라 강물의 일부처럼, 이 땅의 일부처럼, 자신의 일부처럼 아주 실제적인 존재감이었다. 그의 여름, 백도식 센터는 한 지역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기사는 소박하고 꾸밈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섬진강 가의 한 시골 마을에 아무도 원치 않는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지은 젊은이가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강가의 집이라 부르지만 아이들에게 그곳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들을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준 곳이다. 기사는 느리지만 깊게 퍼져나갔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책을 기부하고 밥솥을 기부하고 보충 수업을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결코 큰 후원 제의는 받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저희는 커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충분하고 싶습니다. 도식 노인의 3주기 추모식 날, 진우는 강가에서 촛불 행사를 열었다. 아이들 각자가 작은 연등을 만들어 자신의 소원을 쪽지에 적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라고 썼다. 어떤 아이는 그저 꿈에서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썼다. 진우가 자신의 등을 물에 띄웠을 때 바람이 문득 멎었다. 종이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진우는 서울에서 온 소포 하나를 받았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와 도식 노인이 진우에게 금을 엮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가 찍힌 줄도 몰랐던 사진이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사랑이 가득했다. 그분이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삶의 부분을 계속 살아주어 고맙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아무리 조용하더라도 자식들이 계속 걸어갈 발자국을 남기니까요. 서명은 없었다. 진우는 편지를 접어 할아버지 사진 옆에 두고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발신인을 찾지 않았다. 그에게 그 편지는 누구에게서든 혹은 살아있는 사람의 시야를 벗어난 어딘가에서 할아버지 자신이 보낸 것일 수도 있었다. 늦어름, 센터는 3명의 새 아이들을 맞았다. 진우는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강둑을 따라 걸으며 두릅나무, 큰 바위, 늙은 대나무를 가리켰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었던 것들을. 그날 오후 가장 어린 아이 하나가 훌쩍이며 물었다. 진우 아저씨, 여기 우리 아빠 해줄 사람 있어요? 그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는 아저씨가 해줄게. 어느 겨울날 섬진강 가에서는 드물게 옅은 눈이 내렸다. 진우는 툇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손에 들고 눈밭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그 옛날 할아버지의 말을 나지막이 되뇌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백진우다. 그리고 이제 한때 이름 없는 아이였던 바로 그가 다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켜주고 시작할 곳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진우는 막 센터에 온 한 소년과 함께 섬진강 가에 섰다. 아이는 찢어진 배낭을 끌어안고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진우는 아이에게 떡 한 덩이를 건네고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먹으렴.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야. 강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 뒤로 백도식이라는 이름의 작은 나무집에 불이 밝혀져 있었다. 따뜻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그곳에서는 매일 아이들이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강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한 아버지의 두 손으로부터.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였고 길을 잃었으며 나는 어디에 속할까? 누가 나를 사랑으로 불러줄까? 라고 자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강 하나, 죽 한 그릇, 서투른 포옹 하나가 그 어떤 족보나 학위보다 더 온전한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을. 그물 깁는 노인 백도식은 돈도 친척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아들 하나와 아무도 원치 않는 삶들을 위한 보금자리 하나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많은 선한 이야기들을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믿으세요. 내일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어제의 당신이 누구였든 오늘의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